이렇게 시리즈 2탄에 걸쳐서 이렇게 또 우희종 교수님은 이렇게 또 두 번째 이렇게 네 이렇게 또 모시는 또 이렇게 초유의 또 이 사건과 함께 이 우희종 TV의 또 감독님께서 이렇게 또 참관을 해주시는 역사상 아주 또 중요한 또 이런 시간이 되겠네요. 그 저희가 그때 전에 우희종 교수님 모시고 첫 번째 진행을 하면서 그때 우희종 교수님과는 너무나도 대화할 그 거리가 많아서 이 밤을 새도 모자랄 텐데 이렇게 하면서 그 끝내는 거를 이제 굉장히 아쉬워했었는데요. 결국 그 아쉬움에 못 이겨서 또 이렇게 또 부탁을 드려서 다시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많은 그런 또 생명 정치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또 못 나눈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이렇게 계속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희종 교수님 하면 또 사실 또 이렇게 저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이 많죠. 학자시면서도 또 이렇게 현실 참여하시는 굉장히 또 그 양심적 지식인으로서의 또 우리 우희종 교수님은 저희가 또 굉장히 존경을 하고 마음이 두 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총선 때의 4월 또 총선 때에도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해주시고 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또 미치신 이제 교수님이신데요. 그때 네, 그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 정당, 네, 더불어시민당을 또 창립하시고 더불어시민당의 이제 공동 대표를 맡으셨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그 시민들이 함께하는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그 의의가 있었다라고 이제 또 평가받는 반면에 또 그 더불어민주당의 또 뭐 비례정당, 위성정당이 아닌가 하는 또 그런 또 의견에서는 또 그런 비판도 또 나온 것이 사실인데요. 네. 그 말씀을 꼭 오늘 또 이렇게 또 천천히 또 교수님께 직접 한번 또 들어보는 그런 말씀을 또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일단 취지라는 것은 저 역시 뭐 이 정치 현장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입장에서 그렇게 들어간 어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우리가 좀 약간 예상했던,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선거법이 개정되고 그리고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이번에 총선이 치러질 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경고했던 게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자기는 그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고 이런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막 이러더니 그래도 그 이제 선거법 취지에는 그건 어긋나는 거잖아요.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저 미래통합당이 뭐 나중에 미래한국당이라는 이름이 됐습니다만 비례정당 만들겠냐. 미래통합당은 아니지만 다른 당들이 합의해서 만든 선거법의 어떤 취지에 있어서는 너무 어긋나지 않냐 했는데 정말 만들었어요. 미래한국당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그럼 무엇이 최선이냐라는 고민을 할 수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그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 정당이죠. 그건 뭐 거기가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것을 막는 방법은 저희가 머리를 짜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대로 선거를 치르되 그때 결국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뽑을 수 있는 비례 숫자가 한정돼 있으니까 많은 이 민주당의 유권자들의 표가 어쨌든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하는 방식으로는 그 민주당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대표적인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정의당 후보를 찍어주는 거. 그래서 정의당 후보가 비례로 갈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전략적 이제 투표라고 그러니까 간단히 줄여서 말하죠, 저희가. 그게 있고, 그거 외에 이 많은 그 지지자 내지는 뭐 이 선거법에 대해서 취지에 동참하는 정당들의 이 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이 저쪽 그 미래한국당이라고 만든 그 취지가 그대로 이쪽에도 똑같이 만들어서 결국 정면 대결을 하는 수뿐이었고, 근데 이제 갈등은 두 개죠. 첫 번째 전략적 투표에는 과연 그게 이상적으로 되겠는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과 정의당과는 굉장히 골이 깊죠. 그리고 굉장히 정의당은 뭐 실제로 그랬고요. 민주당이 당이 크다 보니까 늘 당했다 어떤 약속도 결국은 민주당이 유리한 대로 갔다 이래가지고 서로 그 내부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죠, 서로가. 그게 이제 우리가 뻔히 아는 거고. 그래서 그게 어쨌든 명분은 좋은데
정치적으로 이상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의 지지자들의 표가 정의당으로 갈진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단점이고, 한편 이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쪽에서 비례 정당을 만들면 그러면 약속했던 선거법의 어떤 취지 이런 것이 분명히 비례 정당은 맞지 않는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던 입장에서 그 미래한국당이 나왔을 때 이것을 만들어야만 됐냐라는 어떤 명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만들면 굉장히 그런 어떤 굳이 전략적인 투표 뭐 여러 가지 머리를 안 써도 그냥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저희 이제 그 비례 정당에 들어온 면면들을 보고 찍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게 현실론과 이상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략적 투표에 있어서는 만약에 안 됐을 때 그 결과는 너무 파국적이라는 것은 또 너무나 또 저희가 생각했던 거고, 결국 민주당이 정의당을 다 찍어주는 이런 형태가 안 됐을 때 이건 사표가 되고 비례는 대부분 이제 미래한국당이 가져가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고, 또 그렇지만 이 비례 정당을 만들었을 적에는 이 진보층은 다 그 미래한국당에서 다 비난했는데 그거를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그럼 뭐 쉽게 표현한다면 이 오물을 누가 뒤집어 쓰고 가야만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거냐. 과연 그래서 이제 그걸 간단히 말하면 다 들어올 수 있는 플랫폼 정당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걸 했을 적에 이 플랫폼 정당이 특정 정파적인 성격을 띄워버리면 지금 그나마 이 진보진의 여러 정당이 오도록 만들자는 취지인데 이 안에서 만약에 특정 정당에 이런 컬러가 띄게 되면 오지 않게 뻔하고 이건 망하게 되는 건데, 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냐, 이게 과연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이런 고민이 초기에 굉장히 사실 내부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최종 내린 결론은 어쨌든 이거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전략 투표에서는 이상적으로 이 양당의 사이가 좋다면 오히려 이게 가는 게 굉장히 좋고, 그런데 솔직히 현실 정치에서는 그건 아니라는 건 누구나 공감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갔을 때 이게 만약에 진짜 우리가 막 부푼 꿈처럼 이 민주당에서 정의당 다른 당을 막 찍어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결과는 너무 끔찍하다. 이건 받아들일 때 결국 그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의 전반부에 그 발목을 잡았던 이 미통당이 그 상황이 재현된다. 그럼 이걸 누가 감당할 거냐라는 어떤 저희 시민, 최소한 검찰 이 개혁을 했던 이제 교수 연구자들의 모임에서도 있고 또 시민 단체들과의 어떤 대화에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나마 좀 안전한 현실론으로 갈 때, 물론 또 안전한 것도 아니죠. 이 정당이 플랫폼 정에 성공하냐 이 변수는 있지만 어쨌든 뭔가 틀을 만들어서 힘을 합친다면 미래한국당의 그 의도 전체를 가져가는 건 막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일단은 만들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뭐 경위야 뭐 세상 거니까 그래서 시작이 된 거고, 그때 예상했던 비난이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그건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민주당, 뭐 다른 정의당, 뭐 다른 소수당, 녹색당 다 올 수 있는 그릇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이 진행 결과를 보면 아쉽게도 그 당시 정치개혁연합회는 정개연이라는 또 모임이 거의 동시에 서로 모르는 상태로 출발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그 말의 이름 그대로 정치개혁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처럼 특정 그러니까 정책연합 같은 형태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어떤 정치개혁의 어떤 특정 걸 우리가 뭐 진보건 보수를 떠나서 그걸 말하는 순간 특정 정당에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없애고 그냥 시민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우리는 개입 안 한다. 누가 오건 뭐 몇 석을 미리 주자 이런 거 절대 개입도 안 하고 온 사람들끼리 얘기해라라는 걸 표방했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도 이제 연결됩니다만 저희 여기 온 당들이 지멋대로 얘기를 해도 우리는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냥 그건 온 당끼리 얘기하라는 취지였고, 저쪽은 정치개혁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으면서 이제 민주당 측에 당연히 이런 상황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접촉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사회 원로들이 그것과 호응해서 이제 시작이 됐던 모습이다 보니까 이제 미리 어떤 생각하는
정치 개혁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구상이 좀 반영된 형태로 민주당과 얘기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민주당이 이제 메인이 돼버린 거예요. 저희 이 시민을 위하여.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면 뭐 그런 이면이야 당연히 알지 못하니까 또 그 정경과 진행된 이면 얘기도 다 모르니까 야 봐라 저건 민주당 위상이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또 비춰질 수뿐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굳이 뭐 그걸 우리 취지가 이랬지만 결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뭐 그래 뭐 그렇게 됐어.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애초에 어떤 취지인 그 미래한국당이 비례를 다 가져가는 것은 그리고 많은 어떤 진보 진영의 사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 기회에 선거법의 취지도 소수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 국회에 반영되지 못한 의견을 되도록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하자는 취지니까 그걸 위해서 좀 노력하자. 사실 그런 어떤 정경과의 갈등이 없었으면 차라리 쫙 마무리돼서 우리가 또 이 따로 또 시민사회 대표들을 또 모으고 이런 과정도 없었을 텐데 또 그런 것도 생기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진행되면서 이 결과적으로 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지적했던 어떤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또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 선거법 개정된 선거법의 그 허점 때문에 네.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그 어느 나라도 그런 비례 정당을 만드는 이런 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선거법의 허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고 또 그거에 똑같이 우리는 정도를 걷자가 아니라 어쨌든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또 맞춰서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아까 민주당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 사람들의 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그 비례 정당이 만들어지고 결국에 그 비례 후보를 내세웠을 때에 다른 이제 그 합류된 그 소수 정당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순위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 외부에서의 비판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격렬한 비판이 반발 두 가지 측면에서 반발이 있어요. 일단 비례정당에 그동안 거기도 당연히 그거 다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니까 비례정당에 우리가 이렇게 그 비례정당으로 등장한 것과 함께 해야 되느냐라는 반발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해찬 대표가 어차피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실론이긴 하지만 그래서 비례정당이 하지만 자신들의 후보는 뒤로 빼자 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 나름대로 내부 경선과 내부 투표를 통해서 얻은 비례대표들의 반발이 두 가지가 있었죠. 네. 그렇죠. 당원들도 우리가 뽑은 후보들은 이 후보들인데 이 후보들의 순위가 밀려난 것으로서 왜 우리의 후보들이 저렇게 또 뒷순위로 가야 되냐라는 그런 또 반발도 굉장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소수 정당의 의견 또한 이제 잘 그 의회에 반영이 돼야 되는 구조를 위해서 선거법을 개정한 건데 결국에는 그 소수 정당들이 이렇게 그 거대 정당에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증명해버린 또 그런 차원의 또 그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사실 좀 그것에 합류를 한 시대 전환이나 기본소득당의 선택과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정도를 걷겠다라고 하는 그 녹색당과 미래당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분명히 말하지만 의석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미 정기현 차원에서 그쪽은 그러니까 이제 문성근 씨나 이제 처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당 차원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거기도 이제 이런 미래한국당이 나오니까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일부 언론 나온 거를 그냥 바탕을 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문성근 씨와 시민 원로가 이제 그런 어떤 비례 정당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것을 시민 원로가 받아들였고 그때 시민 원로는 그 대신 이제 몫을 요구한 거죠. 시민 원로분이 뭐 몇 석이랄 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시민 원로니까 뭔가 실무를 열심히 할 젊은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승수 변호사가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녹색당은
그 당시 이제 신재 씨, 서울시장 후보로 나 신재 씨와의 이 하승수 씨와의 갈등 때문에 거의 좀 약간 나뉘어져 있고, 그러다가 이제 하승수 씨가 나름대로 그 녹상을 잘 풀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걸 버리고 온 거거든요, 사실은. 이 새로 비례 정당이 온 거예요, 정치개혁연합이라는.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는 하승수 씨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정치 생명을 걸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동시에 출발했다는 걸 아는 순간 사실 우리는 통합을 같이 하자라고 의견을 보냈고요. 초안도 다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백서에 다 들어갈 건데요. 서로 동시에 딱 떠서 이거 취지가 같잖아. 그러면 굳이 둘이 할 필요가 없지.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최소한 이러이러한 형태로 같이 합시다라고 안까지 해서 그 당시 이제 최백은 공동대표, 그 공동대표 이제 4월 15일인가 총선 때까지 공동대표 했었는데요. 그 협상 일정이 그걸로 이제 보냈습니다. 초안도 다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거절을 했죠. 근데 우리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왜 거절을 할까? 같이 힘을 합쳐서 어차피 미래한국당에 이거를 막자는 건데, 이거는 뭐 아주 초기에 두 당이 공론화됐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미 그쪽은 이런 민주당과의 어떤 연결이 있다 보니까 이미 나름대로 어떤 지분을 확보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랑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했으나 특정 그 대표 한 분이 극렬히 반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오갔던 얘기도 전에 들었습니다. 저쪽 시민을 위하여는 쟤는 조국 지지파인데 조국 지지파하고 우리가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언론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개혁연합은 이미 민주당과의 어떤 이런 얘기가 있고, 주체인 시민 원로분들이 정치개혁을 위해서 우리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처음부터 뭐 10번 이후로 가겠다, 자기네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10석 중에 몇 석 시민 원로들의 석, 그리고 당연히 함께할 소수당, 대표적인 소수당 녹색당, 또 미래당인가요? 네, 청년. 그쪽에는 또 몇 석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근데 저희가 볼 때 일단 거기에 당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근데 일단은 같이 하자 했을 때 시민은 장단점이 뭐냐 했을 땐 그쪽은 시민 언론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정당성이나 어떤 이런 시민 설득하기 좋은 거고, 우리는 시민을 위하여와 그 당시 이제 그 검찰개혁의 광장에 섰던 사람들, 개국본 쪽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이제 바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당을 만드는데. 근데 이게 딱 서로 이제 그러니까 초기에 같이 하자 했을 때 안 됐을 때 우리가 딱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럼 저긴 당을 만들 수 있을까? 왜냐면 거기는 이제 시민 원로가 많은 분들이 있고 이제 하승수가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이쪽 이미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은 이미 소수 정당들이 있지만 이 비례 정당을 만들려면 5개 지구당 1000명 이상의 지구당이 만들어지고 중앙당이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사실 그 생각은 열민당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했었고요. 거기는 이미 저희랑 좀 다른 컬러죠. 거기는 자체 후보를 내고 그러니까 이 비례위원으로 이 만들어진 당이지만 100% 그냥 별다른 정당이고요. 그래서 저게 과연 저희는 어쨌든 시민 기반이니까는 어떻게 해서든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당이 과연 될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정계는 당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최소한 이 두 당이 두 모임이 각자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쪽으로만 이제 오게 되는 상황의 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이 녹색당과 그 미래당은 저희처럼 아무런 사전 의석 우린 약속할 수 없다. 동참하겠다는 당들끼리 얘기해가지고 2석을 갖건 3석을 갖건 이건 우리는 개입 절대 안 한다. 그냥 와서 논의해라 일단. 그런데 이미 그렇게 얘기가 됐던 데서는 이제 우리가 문을 닫고 안 오면 할 수 없이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시간 일정상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계속 할 때도 그 의석을 요구했죠. 사실 그 중간에서 계속 고생한 게 안진걸 소장입니다. 양쪽에서 이제 그 이제 백서 그 정도는 백서에 넣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진걸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이미 공식적으로는 안 만다 했지만 그게 안진걸 소장 양쪽 다 할 때 제가 요구한 건 겁니다. 사전에 의석 요구를 하지 마라. 여긴 그냥 평등하게 와서
서로 논의해서 어차피 뭐 민주당은 10번 이후로 가기로 했으니까 이 안에서 소수당끼리 뭐 열석을 다 가져가거나 한 당이 두선 건 당신들의 그 논의지 우린 절대 개입 안 하겠다. 요것만 지켜준다면 내가 가서 사과하고 정기연에 녹색당이나 모든 당을 찾아가서 내가 그냥 그동안 신뢰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십시오. 이런 형태 취하겠다. 이 얘기도 안진걸 소장한테 직접 했던 거예요. 이건 뭐 안진걸이가 증명해 줄 거고. 그런데도 거긴 끝까지 의석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정말 몇 석이라는 건 사전 약속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미래 한국당에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힘을 합칩시다. 왔다면 전혀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전 녹색당을 굉장히 좋아하는 당 중에 하나거든요. 그쪽 두세 석 가져가서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그러나 그 결정은 온 소수당끼리 결정해서 한다면 우린 전혀 개입 안 하고 이제 갔었을 텐데 이제 사전 의석 요구가 끝까지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그리고 그런 속된 말로 이 바람이 들어버린 게 저는 그건 민주당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시민 논로와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민주당 당 차원은 아니고 하여튼 민주당 인사들 일부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시민 언론들도 딱 마음을 비우고 취지에 맞게 이건 그러니까 정책연합이거든요. 선거연합이 아니고 저희는 선거를 위해서 연합을 하자는 취지였는데 여기는 정치개혁이라든지 이런 특정 이런 정책연합의 형태를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 빈그릇이다 막 했더니 중간에 말을 바꿨죠. 우리도 의석 요구 안 한다라지만 실제로는 그게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기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당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일부 언론이 나갔기 때문에 뭐 행간을 보는 분들은 이미 감은 잡고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만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또 정말 직접 당사자로서의 또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또 리얼하게 당시 현실상을 리얼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하지만 뭐 현실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 원래 그 취지상 본질상으로는 바람직한 그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왕 얘기 나온 게 하나 더 한다면 정의당이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프죠. 네. 저는 사실 이런 취지의 비례당을 만들었을 때 정의당도 분명히 민주당과의 관계 너무 잘 알잖아요. 서로 피해 의식도 많고. 그래서 이게 전략 투표가 안 될 거라고 뻔히 아는데 그래서 이 당을 오물을 뒤집어 쓰고라도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정의당이나 다른 소수당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다른 소수당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정계원과 함께하면서 비례정당에 동참할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다만 그 경위에서 뭐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더불어시민당이 안 온 것뿐이지만 정의당 자체는 그 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행동한 거예요. 사실은 비례정당으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원론적으로는 전 타당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었을 적에 제가 이제 연락을 했죠. 심상정원하고는 전혀도 아니까 연락을 했을 적에 결국 거기 입장은 11개인가 16개 지역 위원장이 전부 반대다. 그리고 이거를 무리하게 이런 정당과 함께 했을 적엔 가뜩이나 조국 사태 때 갈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이 대세에 갈 수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심상정원한테 직접 들었을 때 저도 더 이상 할 얘기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명분이라는 걸 저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리고 그건 현실과 그 언론에 따른 이상에 있어 어느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이쪽은 비록 이쪽 비례정당에 오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라는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에 더 이상 왜냐하면 이제 정의당과 접촉은 제가 주로 했는데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도 뭐 가끔가다 정치적 수사로 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더 이상 왜 안 오냐 너희 뭐 이런 평가는 전혀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다만 정치적인 결정은 아니었죠. 그 원론에 맞는 명분에 맞는 선택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굉장히 정당이라면 정치를 전제한 건데 그 점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머지 이제 소수 정당과의 얘기가 아까 말한 그 이후로 이렇게 진행돼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어쨌든 그런 경험과 일련의 이 사건을 딛고 서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정말 이 선거법 그대로 가서 또 4년 이후에 또 이거 개선해야죠.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더불어신당 할 때도 대외적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총선 끝나면 선거법도 개정해야 된다. 이 미비한 부분을.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그러다가 그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아마 좀 나중에 할 거다. 왜냐면 국회의원들은 이제 이건 이제 또 4년 후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빨리빨리 하지 않고 어쨌든 지들 뭘 할 건데 그 얘기도 되더라고요. 그러나 최소한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선거법 이 개정 보완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던 모든 정당원 저희 한 2만 되는데요. 이제 합당은 됐습니다만 이 저희를 포함 집행부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그건 배반이라고 생각해요. 보완 안 하면 우리는 임시로 미래한국당이 등장한 걸 막기 위해서 등장했지만 결국 취지는 이 선거법 취지가 무산되는 걸 막자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진행까지 왔지만 이제는 그 선거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저희와 같은 정당이 나오지 않도록. 네, 지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정말 현실 정치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깊숙한 곳까지 뛰어드셔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역사를 만들어 오셨는데 짧은 시간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식인의 그런 현실 참여에 대한 또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교수님을 통해서 많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지식인의 현실 참여에 대해서 좀 많은 또 생각을 또 하고 계시는 또 이 파티의 인문 디자인 연구소 한동균 소장님께서 여러 또 질문할 거리가 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늘 명분론과 현실론이라고 하는 게 정치 안에서는 뭐 남한산성 시대 때부터 그것은 늘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우리가 현실론에 뭔가 늘 손을 들어주다 보면은 과연 그 미래에는 언제 우리 현실 안에 당도하는가라는 질문이 사실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어떤 입장 차이에도 그런 게 뭔가 있을 수 있는데 현실의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 지식인의 현실 참여한 관점으로서 정치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소망하신다면 그거는 어떤 정치인이 정치 제도와 접근하는 거건 저는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어떤 이제 선거에 참여하시는 그런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양당 제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빅픽처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선거법 개정에 원래 이제 담겨져 있던 거죠. 맞습니다.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은 아니고 2020년이고 또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오랫동안 정권이 바뀌지 않다가 지금 민주당 소위 얘기하는 그 당이 세 번의 어떤 정부 구성을 했다고 한다면 이젠 더 이상 옛날에 대항 권력으로 이 사람들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혹은 그쪽이 어떻게 보면 정당에서 많은 것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낫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이제는 좀 넘어서는 어떤 그런 좀 빅피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좀 선생님의 좀 구상 좀 앞으로 좀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런 큰 구상은 별로 없고요. 정치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느 지점을 우리가 향해서 갈 때 당연히 그것을 향해 가지만 이제 현실의 바탕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도달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오히려 가장 염두에 뒀던 건 실제 이런 더불어시민당까지 가게 될 때 저는 사실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이걸 민주당이라고 바라기보다는 촛불정부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촛불정부가 됐는데 이 촛불정부가 촛불 시민들의 뜻대로 사실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뭘까 봤더니 국회에서 실제 국회의원 수는 이제 전반부죠. 이 미통당 의원들이 이미 내려오던 이 틀이 꽉 차 있고 대통령과 몇몇 청와대만 바뀌었지 국회 자체에서 발목을 잡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이제 집권당이죠. 집권당과 함께되는 어떤 흐름 안에는 민주당의 어떤 지지 이런 것보다는 촛불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회가 더 이상 미통당 의원이 다수가 점에서 발목 잡는 게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즉 이게 소수 정당이건 뭐건 이 미통당이 아닌 좀
이런 촛불 정부의 취지와 맞는 의원들이 다수를 점해야지 지금까지 최소한 촛불 정부의 발목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국회에서 이런 미통당 의원 대다수 그리고 관료들의 그 뭐랄까 관행들 뭐 실제 공무원들의 어떤 그 끈끈한 내부 결속 인너서클은 뭐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요. 무슨 행정부서가 하나 만들어지면 지들이 그 갈 자리가 아닌데도 이 고시 출신들 모임에서 저건 누가 가냐 뭐 이 생각부터 하는 놈들이다 보니까 그러나 어쨌든 국회에서 이번 총선에 기회가 왔는데 미래한국당에 나오는 시점에서 뭔가 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점에서 이제 그 참여하게 된 거기 때문에요. 저는 현실 정치라는 것은 그건 뭐 인정해야 될 건 현장에서는 표 지지자 숫자와 국회의원 숫자나 뭐 이런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최소한 미래한국당이 등장했을 적에는 저는 그래서 그래요. 그때 우리 갈등할 때 전략적 투표냐 비례정당하냐 이 두 가지뿐이 없을 땐 비례정당으로 가자라는 게 났을 때 당연히 반대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럼 물어봐요. 그럼 비례정당 안 만들고 우리 지식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대안으로 풀 수 있으면 다 오. 그럼 나도 글로 가겠다. 즉 이 전략적 투표 너무나 건 양당의 정의당과 민주당의 사이를 아는 사람이면 말도 안 되는 거 뻔히 아는 것과 또 우리가 부정했던 비례정당을 만드는 거 이건 나도 뭐 이게 뭐 최선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아닌 형태로 현실 참여를 통해서 이거 우리가 그리는 빅피처랄까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번 얘기해라. 실제 그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게 나름대로 공감이 된다면 난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다 얘기했는데 최소한 그 제3의 우리의 큰 어떤 정치 시민들의 양당 정치를 넘어선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선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3의 방법은 사실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례정당을 만든 형태로 가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빅픽처에 대한 어떤 양당제를 좀 이런 기형적인 형태를 넘어서서 이 다수의 의견이 또 풀어질 수 있는 지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 방법을 택하고 싶어요. 그게 저는 참 이미 우리 사회도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소수당이 원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합의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구체적 방법을 이제 선거법 개정된 대로만 잘 갔으면은 그나마 그런 길로 갔으니 좋네라고 생각했다가 미래한국당에 오는 바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과도기가 한 번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대 국회에선 선거법을 제대로 이런 게 안 나오도록 확 제대로 고쳐서 이제 이런 양당제를 넘어선 선거법이 나오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발무리가 되었고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촛불 시위에 모두가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참여해서 또 새로운 정권이 탄생됐는데 그 촛불 시위에 촛불 혁명에 참여했던 그 진보 진영이라고 말해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 진영이라고 이야기되어졌던 그 세력이 완전 지금 현재 두토막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세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는 이미 여기는 이제 조금 한 걸음 이제는 좀 시대의 뒤안편으로 좀 이렇게 물러나줘야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두토막이 난 이 진보 진영의 이 세력에서 우리는 물론 당연히 그런 안티테제를 뭐 이렇게 전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이렇게 일단 저는 진보 진영도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나눠지게 되는 어떤 지점이 두 번 있었죠. 조국 사태와 이번 비례위성정당 건에서 두 번에 걸쳐서. 근데 뭐 흐름은 대강 뭐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이번 비례정당이나 뭐 이런 거에서 봐도 또 조국 사태도 뭐 지금 뭐 그게 이제 요즘 새로운 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원론적으로만 얘기한다면 갈라지는 데 있어의 두 집단의 성격은 그거 같아요. 뭐냐면 원론을 지키자라는 분들은 그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70, 80년대 굉장히
정말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생각이 역시 그렇게 변화하지 않고 있구나. 즉, 그 당시에 노동의 가치, 정의당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노동의 가치라든지 혹은 일해야 돼라는 어떤 그 원론적인 생각이 그 시절의 모양새를 많이 유지하는 것 같아요. 한편 다른 또 갈라진 다른 쪽의 입장에서는 이 변화되는 사회, 어쨌든 21세기 이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하면 진보적 의제로 만들어서 사회를 만들어갈 건가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이쪽은 우리들 가진 그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이 사회에 구현시키느냐라는 쪽의 입장인 거고, 이 또 다른 쪽, 뭐 저는 어느 쪽은 이쪽에 속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이 변화된 이 우리 사회의 상을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진보적 가치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 이런 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이 조국 사태나 뭐 이런 저는 뭐 조국 사태라기보다는 이제 검찰 개혁 문제에 전 관심이 있습니다만, 이쪽 진영과 또 이렇게 반대 나누게 된 분들, 저희 민족 교수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이 그동안 지켜왔던 가지고 왔던 우리들의 소중한 가치, 이 가치를 이건 소중한데 사실 그 소중한 가치는 그 당시 시대상을 많이 반영한 거거든요. 이게 뭐 나쁜 게 아니라 그 당시 반영한 거고. 그러니까 이 지금 20, 30년이 흘러서 이 사회를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게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조금 한정된 느낌을 갖는 거죠. 이 많은 변화된 사회에 다양한, 그리고 정당이나 정치 지형이란 건 이들을 어쨌든 끌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실제 삶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이 다양한 것을 반영해서 여기에서 뭔가 이걸 인정하고, 그러나 진보의 가치는 서로 공유된다면 그걸 향해서 가자는 어떤 이런 결의 차이가 가장 이 두 집단에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서 우리들의 젊은 시절에 그 헌신했던 이 소중한 가치를 너희는 왜 그렇게 적당히 그냥 쉽게 말해 타협으로 가냐라고 바라볼 수도 있고, 왜 정치적인 걸로 이렇게 오염시키냐라고 볼 수도 있고, 이쪽에서 보면 당신들은 왜 이렇게 변화된 사회 아니고 20, 30년의 그 꼰대의 기질로 계속 얘기를 하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렇게 모양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결이 다른 거에 대해서 잠깐 그러면은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두 개의 진영이 있는데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입장이 그 후자의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것에 대한 그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근래에 많은 그 발언을 하신 것들을 보면은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그 적폐라는 말을 많이 쓰셨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가 가지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는 그 적폐라는 말에 대한 그 규정성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후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 전자의 입장에서 적폐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입장 아닐까요?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적폐라고 하는 그 규정에 대한 굉장히, 저는 이제 그 어떤 그 개념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뭐 타자에 대한 규정을 할 때 그게 어떤 대상이든 간에 그 어떤 언론 기자가 그걸 규정한다든가 정치가가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학자가 그 규정을 이제 한다고 할 때는 그 규정에 대한 일종의 머뭇거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그 어떤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해석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해석을 둘러싸고서 여러 가지의 관점과 스탠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규정한 어떤 적폐라고 하는 규정으로 규정된 어떤 대상은 표면으로는 표상은 그 대상 하나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그 표상에 거느리고 있는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규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돌아보면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일 수도 있는 규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 한국 사회는 어떻게 제가 보면 약간 내전 상황 같거든요. 근데 그 내전 상황을 만드는 그 되게 중요한 이 시대의 표현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적폐라는 규정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이 모든 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즉 내가 가장 정답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다양한 집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적폐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그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뭐 당연히 누구나 고민하겠지만 그게 머뭇거림으로 가서는
저는 오히려 그런 지점이 나중에 타협주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게 아우러져서 어느 지점에서 서로 공유된 기반을 만들어내야지, 내가 학자라고 그래서 야 나는 정답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정답을 안 내면 어떡하지? 이런 거는 오히려 이 약간의 오만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학자들의. 우리는 그냥 자기의 모양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에게 물어서 아 이게 내 모양새에서 내가 최선의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그렇다면 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거는 완벽한 거 아니에요. 부족하고. 그래서 그럴 때 그건 절대 안 되고, 스스로에게 물어서 머뭇거림이 없다면 그것을 던지고 많은 비판도 듣고, 혹은 야 그게 말도 안 된다 해도 되고, 그렇게 열려 있는 상태로 던질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이제 나름대로 던질 때 조심스럽게, 물론 그 자세도 저는 나쁘다는 건 아니면 소중한 접근이지만, 상대적으로 내 입장에서 보면 야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조심스럽게 내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또 그거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굉장히 자기 착각인데, 그런 자세를 내려놓고 자기에게 물어서 정말 소중한 걸 다 얘기를 한다면 그게 공론장에서 나름대로 모아져야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쉽게 얘기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태도가 이제 다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 당신 말하는 적폐는 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 틀 안에서, 제 수준에서 생각하는 적폐는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 양극화나 지금 말하는 여러 이런 사회 문제를 강화시키는 쪽인데, 그걸 근데 전 적폐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건 그냥 이 사회의 폐해예요.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거는. 그런데 적폐라고 하는 거는 그 세력의 주체나 이 뿌리가 최소한 일제나 시대 혹은 해방 이후에 근현대사에서 뿌리를 두고 온 폐해에 대해서는 저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어떤 적폐라는 개념은 최소한 그것의 뿌리를 가진 집단과 그들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저는 적폐라는 말을 붙여요, 그냥. 그리고 그 외에는 당연히 다른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신 말이 꼭 그렇게 쓴 게 정답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우의종 TV에서도 저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를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제주 4.3에 대해서도 그걸 보고, 사북 항쟁한 사람도 오고, 유명인은 사실 거의 부르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일반 지금 젊은이들이나 혹은 우리들이 지금 시대상을 바라볼 때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 때 이 문제를 접근하기가 훨씬 편한데, 이 부분을 싹 쥐어놓고 이것만 가지고 이게 폐해다 뭐다 했을 적에는 그 뿌리에 질긴 것과 그 바닥의 연대에 대해서는 좀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역사성의 바탕을 둔 폐해 문제에 포커스를 잡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같은 상황을 가지고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접근하는 다른 것 같고. 접근하는 방식이. 제가 얘기했던 그 머뭇거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그 명확한 개념으로 규정하는 그거 자체가 사실은 나의 해석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즉 개인이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은 어떤 답을 낼 수 있느냐라고 거꾸로 묻는 거죠. 어떤 판단이 학자적인 어떤 지식인적 어떤 관점 안에서 있는 어떤 근거에 의한 판단 속에서 그것을 공론장에 내놓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평가받거나 동의될지에 대해서 그냥 내놔야 된다라고 보시는 입장. 그래서 함께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사회 문제를 이렇게 볼 적에 되도록이면 그 뿌리가 있는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식인들이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제가 정파적인 질문을 지금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교수님을 저는 이제 사실은 오늘 우의종 교수님이라는 한 분에 대한 인터뷰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는 한 학자가, 대학에 속해 있는 학자가 어떤 사회적 참여의 방식을 택해온 어떤 그런 과정들, 민교육부터 시작해서 또 같이 있었던 교수 모임에서 조희연 선생님 같은 분은 지금 교육감을 하시기도 하고, 선생님은 지금 정당을 심지어 만드는 일까지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시대의 상황에서 지식인이 사회에 참여하는 어떤 모델은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함이 굉장히 있는 것이고, 예, 그 부분에서 당대 사회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 참여하는 어떤 자기 방식이 굉장히 이상과 현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선생님을 인터뷰하는 거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보면은 그 적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것에 대한 관심, 이 말씀은 제가 잘 이해가 되지만
그 거대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악과 상대했을 때 분명한 악과 상대하고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의 대항적인 입장에서 그 스탠스가 상당히 바뀌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스탠스가 바뀌어 버리니까 이 안에서 또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비슷해 보이는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하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정부도 내로남불이란 말을 듣고 그렇죠. 옛날에 그 대항 권력을 형성했던 지식인들도 같이 진영 논리를 형성하는 내로남불 같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되게 의구심을 지금 드린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왜냐하면 지금 말한 대로 예전에 뭐 군사 독재 시절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지금 정치의 주류가 돼서 뭐 민주당에 속해서지만 또 비슷한 유형의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점을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이 성장해서 그들이 만든 정치 의식의 터전, 역사적인 그것도 바탕을 본다면 그들의 한계예요, 제가 보기에는. 또 거꾸로 말하면 너희 그 당시 비판을 했으니까 이때는 다시 해야지. 그건 그 바람은 전 정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을 때 왜 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보는가라는 걸 볼 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하고 야 너 옛날에 근데 너는 좀 달라야지 막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간단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소위 지금 민주당의 정치 주류, 이 사람 옛날에 열심히 이제 독재랑 싸웠던 사람들이 뭐 586 막 되는입니다만 그렇게 뭉치고 지들끼리 해서 이제 생존하고 대항해 오다 보니까 지금도 정치라는 유형이 그런 유형이에요 보니까 제가. 근데 그들을 비판하신 저는 그 유형이 잘못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이해되는 지점이 있다고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들을 비판할 생각 없고 잘못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커왔던 거예요. 그렇게 행동해서 살아서 생존해서 지금까지 이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한 어떤 정치를 풀어가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저는 그 구태 정치라고 좀 표현하는데 구태 정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태 정치를 통해서 근데 지향하는 게 소위 내 표현에 이런 적폐 세력으로서 그 전에 기득권을 유지하는 형태로만 간다면 100% 똑같죠. 그럼 100% 내로남불이에요. 근데 모양새는 구태 정치를 하지만 그래도 지향하는 바나 풀어가려는 지향점이 차이가 있다면 그 지점까지 함께 생각했을 때 일단은 이 사람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향하는 점이 제대로 간다면 인정을 해주되 지향하는 점이 예전에 지들끼리끼리 이해를 한다면 그건 철저히 얘기해야 된다. 이 차이는 결의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하나 이제 플러스 알파라면 그거는 이제 전에 밖에 있을 때의 관점이고 더불어시민당과서 여당 어쨌든 민주당과 하고 이분들의 의지가 최소한 이해찬 대표는 그러한 것을 깨려는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 내에 사실 그런 게 이제 끼리끼리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정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안에서도 무슨 라인이 되고. 근데 본인 시스템 공천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본인 지지자들인 많은 5명 이상이 그냥 떨어지는데도 그 체제 안에서 그냥 인정하고 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안 변한 거 우리 진보 측이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절감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오히려 원론을 하고 지금 소위 운동권이 정치 주류가 돼서 너 왜 똑같이 하느냐라고 말하지만 그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들이 서 있는 위치가 다를 뿐이 똑같은 모양새라는 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이 독재 정권에서 막 운동하고 뭐 그러면서 살아와서 지금 나와서 다시 좀 약간 지들끼리끼리 운동을 하지만 진보 진영도 끼리끼리 해 보니까 자신들의 그 생각을 왜 너희는 그렇게 이 소중한 가치를 하고 끝까지 가야지 왜 그렇게 하니 막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구나. 그래서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주류 정치인들 뭐 그 안에서 한다 뭐 회전문 인사다 하지만 그거에 별로 뭐 그 자체가 저는 바람직한 생각하지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비난할 생각도 없고 또 지금 우리 진보 진영에 많이 갈렸습니다만 그분들이 나와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좀 더 그럼 그런 각종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왜 하냐라는 다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야, 너희는 예전에 군사 독재하고 싸워서 그랬다며 왜 너희는 지금 정치를 이렇게 하니? 혹은 당신들은 왜 진보 가치를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지금 이 사회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하기보다는 왜 뭐 그 가치만 얘기하니란 등등. 혹은 당신은 왜 뭐 옛날에 이런 소리 하다가 지금 현장에 들어오면서 또 막 이렇게 하니? 공통된 건 뭘까요, 그 질문? 그 우리들의 삶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각각 이 땅에 뭐 그게 뭐 어느 뭐 다양한 계층이다만 삶의 현장을 좀 더 인간답게 하자는 노력으로서 서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근데 당신은 왜 당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오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그분들은 각자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나와 결이 다른 진보에 있는 사람들 혹은 민주당 혹은 그 사람도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열심히 살았다는 건 중요한 건 아니죠. 미통당도 열심히 살았을 테니까. 열심히 살되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과연 진보적 가치냐? 저는 미통당에서 별로 안 싫어합니다. 열심히 살았어도. 그러나 나와 결이 다른 진보 진영 사람도 결이 다르지만 또 접근하는 방식이지만 그 사람 지향하는 가치가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알고 또 민주정부 지금 주류지만 어쨌든 이놈들이 그런 옛날의 정치 스타일도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 지향하는 건 미통당과 다른 지점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점. 그리고 현장에서 가봤더니 나름대로 그 안에서 변화하는 시대 노력한다는 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왜 당신은 모양이 이거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집단이 나와 다르고 혹은 과거의 형태를 되풀이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점이 뭐고 뭘 하려고 하는데 다만 접근 방식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 정부가 지향하는 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아까 머뭇거림이 필요하다는 것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 지금 논의가 이 사회 공론장 프로젝트에서 너무 그 소중한 그 뭔가 하나의 또 씨앗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좀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내 한계와 다른 사람들의 한계 다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시각에서 일단 던지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막 뭐 언제든지 반론도 환영을 하면서 그거를 또 그 개념이나 규정을 좀 풍부하게 해 가자라고 또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또 그 다른 취지의 그 어느 정도 좀 그 통합적인 좀 포용적인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이 함께 공감이 되면서요. 그래서 아까 적폐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그 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나 이제 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아까 그 촛불 혁명에 함께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조국 장관 수호에 동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정말 이 진보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내세웠던 그 이 분들이 이렇게 두토막이 나는 것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이 정말 이 진보 진영 자체가 진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너무 동감을 하면서 그때 근데 이 두토막이 났을 때에 오히려 그 진화를 해야 된다면 지금까지 그래도 이 적폐 세력과 맞서 싸워왔던 이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라기보다도 뭔가 그래도 좀 한 걸음 더 나아 사회를 이런 감각이라든지 공정이나 정의나 혹은 좀 그 진보적 가치를 조금 더 이렇게 우선시하는 진영보다는 그 이쪽으로 좀 더 진화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랬을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서야 되는 지점은 어디인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적폐와 그 다른 이쪽이라고 해서 그리고 적폐에 와서 싸웠기 때문에 이쪽에서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쪽을 무조건 지켜야만 이 적폐와 맞설 수 있다라는 이런 감각들이 사실 이쪽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는 만약에 이 진보 진영 전체가 진화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더 진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어떤 진보의 개념이 예전에 어떤 거대 악의 적에는 이 진보는 그것과의 싸움과의 관계 형성에서 이제 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거대하게 무너지게 됐을 때, 근데 진보의 가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지점이 중요한 거죠. 그럴 때 이 진보는 사실 우리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다양한 계층이 공유되면 될수록 이 진보의 가치 더 구현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어느 특정 집단이나 어떤 계층의 소유가 진보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이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추동이 안 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양한 계층에서의 진보의 모습,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할 때
외제차를 타는 사람은 진보가 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바로 뭐 지금도. 그러면 이 진보의 가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진보일까? 물론 약자뿐만 아니라 이 사회는 약자와 소외된 사람도 있지만 또 어쨌든 이 틀 안에서 뭐 과거 인류 역사상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 다 있는데 계속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가치를 향해서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너 지금 부자니까는 너는 진보 가치 자가 없어. 넌 뭐가 없어. 저는 이런 게 변해야 된다는 걸 진보의 진화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국 사태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 조국 교사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무조건 흑백 논리로 넌 부자니까 넌 무조건 진보가 위선이라고 말하는 어떤 이런 흑백 논리는 굉장히 저는 좀 불편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또 지지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셨고 저 또한 그렇고 저도 엄청난 그 지지자이면서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도 저는 만약에 어떤 뭔가 그런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그것을 같이 성찰하고 만약에 그게 같은 진영이라고 했을 때는 같이 함께 성찰하고 같은 비판적 성찰을 해야 그 진영이 훨씬 더 저는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그 함동현 선생님이 정치가나 언론사의 그런 기자들의 그 언어와 그 학자의 언어는 달라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 그 학자와 언론 기자의 언어가 아닌 그 정치가 혹은 대통령의 언어는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진영 혹은 또 그리고 시민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탄생된 정권이라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 사람들도 방식이 다르지만 그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그 좀 통합적인 예를 들면 이것도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언어는 아니었겠지만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번에 그 이승만 전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그것을 두고 그 어쨌든 보훈 처장님께서 계속해서 이승만 박사라고 또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이쪽 뭐 적폐라고 불리는 이 세력에서는 또 그러면 또 우리는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변호사라고 불러야 하는가? 그 대통령이었다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인데 우리가 많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 사회가 또 이렇게 또 그 대립과 갈등을 겪는 이 지점과 그 박원순 시장님의 그것을 둘러싸고도 이거는 완전히 그 완전한 진보 진영 내에서의 그 분열이었거든요. 엄청나게 그 시민사회에서 그 진보적 가치를 위해서 싸워오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정말 그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2차 가해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지금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그 너무나 우려와 그 위기 의식을 또 한번 다시 또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조국 사태 그리고 뭐 몇 번 이렇게 분열의 그걸 말씀하셨지만 이번 가장 그 최근에 또 사건으로는 또 그걸 또 너무 좀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똑같은 가치나 모양이 있다고 해서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그냥 맹목적으로 뭐 진보화자와 보수화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는 이제 공사는 구분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공적인 영역에서도 그냥 표면만 보고 너무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혹은 나름대로 그걸 이제 신조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사회가 아직은 최소한 저는 그 뿌리는 남북 분단에 있다고 봅니다만 이 남북 분단과 갈등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이 사회 갈등이 뭐 옛날에는 뭐 빨갱이 뭐 한번 다 끝나는 상황도 있었고 이런 것처럼 이런 갈등 구조가 하나의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통일된 나라에서 안정된 정치와 뭐 이런 형태가 있으면서 이렇게 유치한 진보와 보수의 어떤 대립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렇게 그냥 극단적인 어떤 진보 진영식의 사고와 논리에 익숙한 분들은 진보 쪽에도 있고 보수 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지금 매번 사안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뿌리를 저는 가장 우리 사회 근본 문제, 남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있다 보니까 계속 이런 지금 말씀해 주신 진보 진영 내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대립과 갈등에 익숙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보수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늘 강조하지만 진보 보수하고 뭐 입장을 떠나서 중요한 건 이 사람에 대한 존중, 우리 인간들의 이 지점이 서로가 공유된다면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해할 수도 있고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입장이 옳아, 내 입장, 네 논리가 틀려 뭐 이런 식의 어떤 관점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그게 뭐 다른 진영이건 같은 진영이건 늘 등장하는 것 같아요. 결국 종당에 만나야 될 점은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의 고통의 문제인데 그거보다는 그 이전에 내가 가진 가치관, 내가 가진 뭐 원론, 내가 소중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박원 시장에 대한 어떤 평가에서도 확 갈려버리고 이러는 것 같아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나 외양 같은 것을 보고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되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생각도 지금 많이 좀 들었어요. 사실 이 인터뷰 때문에 그동안 어떤 말씀하셨는지 보느라고 좀 살펴본 것 중에서 올해 1월 달에 그 오마이뉴스인가요? 거기에서 그 조국 교수 이후에 뭐 어떤 그런 긴 글을 쓰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어떤 그 진영적인 입장을 얘기하시기보다는 그 이런 어떤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또 이해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박원순 시장의 그 사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막 말을 하는 시대다 보니까 그 얘기를 저는 사실 더 견해 같은 걸 밝히거나 이러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어떤 사건들도 이렇게 일련에 보면서 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정치적 사회의 어떤 갈등이나 분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컨텐츠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굉장히 그 세대가 경험했던 그 감각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어서 그 세대의 어떤 진영의 이쪽 저쪽을 떠나서 그 감각과 벌어진 어떤 행태들 형상이 굉장히 좀 비슷한 면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인생을 열심히 사셨던 분들도 갖게 되는 어떤 인간적 실수 같은 것들이 그 시대적 어떤 감각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의 가치관이나 이 견해는 함께 가니까.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몫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어떤 세대가 사회의 어떤 중요한 중추적인 어떤 역할과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도 하지만 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역할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 교육의 문제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요. 저희는 지금 공론장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새로운 작은 어떤 모델이지만 작은 학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려는 이런 어떤 시도도 있는데 이런 어떤 사회의 변화와 좀 더 나은 어떤 그 진화와 관련해서 지금 세대가 보고 계신 어떤 그런 관점을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해요. 다음 세대에 대한 게보다는 지금 이 다음 시대를 염두에 둔 지금 이 시대의 사람으로서 내가 뭘 할 건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울대 구성원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과거의 독재 시절 때 어떤 서울대학하고는 이해찬 대표를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2000년대 초에 이제 BK21 그 신자유주의를 막 받아들이면서 김대중 정부 때 BK21이라고 그래서 진짜 무조건 돈을 막 투자하고 서열화시킨 거에 대해서 그땐 교수들이 다 뭐 명도까지 나서 반대하고 막 이랬었는데요. 그거를 도입했기 때문에 안 좋아했었지만 또 더욱이 서울대가 법인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각자 도생처럼 된 거예요, 교수들도.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독재와 대항했던 나름대로 지식인 어떤 집단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이게 시대예요. 이 신자유주의 어떤 모습. 그래서 저는 서울대 해체론에 그리고 국립대강 네트워크에 더 찬성하는 입장이다만 그런 다음 시대에 그래서 몫을 우리가 얘기하보다 변하는 건 일단 인정하자. 이게 제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삶의 현장이니까. 그래서 저게 지금 그러나 이 가장 이런 아까 과도기라고 말씀드린 그 과도기란 건 통일까지 어차피 이 상황은 계속되기 때문에 과도기라고 표현한 건데요. 이것을 이 다음 세대가 나름대로 그나마 인간의 어떤 얼굴한 사회 속에 살 수 있고 하려면 해야 될 게 뭔가가 딱 전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주 크게 보면.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해서 남북 문제 소통 종전하는 거 이게 저한테 가장 큰 관심거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 서로기 운동에도 이제 동참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제가 지금 촛불 정부에 긍정적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거기 장단점이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랬을 적에 제가 아까 한마디로 말한 구태 정치가 여전히 이렇게 뭐 보수권 진보를 떠나서 구태 정치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데 그 중에는 이제 봤더니 오히려 정치를 노력도 하는 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큰 틀은 그렇다면 이 정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잘못된 정치를 보면서 정치 혐오를 키워왔고 많은 진보 진영 사람들도 그 정치 혐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지식이나 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잘못 연장돼서 현장 참여마저도 정치다 이래가지고 그냥 고고하게 계신 분도 생긴 거고 저는 고고한 분들이야말로 정치 혐오의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정치 혐오를 걷어내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우리 세대는 끝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심지어 집권당이 돼도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정치인들을 키워야 된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 이 사회, 자기가 처한 사회를 보려면 역사를 이해해야 되니까 그 흐름 속에서 왜 이게 일어났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치 혐오와 지금의 구태 정치가 자리 잡았는가를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거를 구현해낼 수 있도록 정치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런 지점은 교육이기 때문에 그게 단지 뭐 1년, 2년도 끝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런 틀을 만들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5년, 10년, 20년의 플랜을 짜고 당장 1년에 3년 혹은 5년 내에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거를 좀 중지를 모아서 구체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생명 정치를 또 이렇게 앞으로 펼치실 교수님께서 그렇게 네, 그 평화 이제 통일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정치 학교의 문제를 굉장히 이제 전면적으로 내세우셔서 하시는 거에 저는 너무 깊이 공감을 하고요. 또 같이 함께 또 동참해서 또 같이 함께 하고 싶고 네, 그럼요. 네, 같이 함께 하고 싶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서울대학교 이제 그 대학의 문제 그리고 그 대학 이 대학이 이제 사회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던져 주셨는데 그때 전에 아직 안 보신 분들은 1탄을 보시면 저는 너무 긍정적인 청년들만 만나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좀 주로 이렇게 보셨던 주위의 그런 서울대 그 학생들도 그 뭐 세월호 집회의 운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거나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제 다른 좀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고 그런 건 이제 물론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서울대 예전에는 그런 서울대에 들어오는 게 정말 전국에서 여러 계층에서 많이 이렇게 올 수 있었지만 점점 그게 바뀌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시 제도 포함해서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아까 독재 시대 때 그 대학생들과는 또 달랐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정말 만약에 정말 어릴 때부터 타자의 그리고 시대의 아픔에 공감해서 거기에 그 아픔에 함께 내가 거기에 같이 곁에 서고 그거에 함께를 해온 사람이었다면 학생들이었다면 서울대 들어갈 수 있을까? 대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어렸을 때 그 뭐 유, 초, 중고의 그 교육과도 다 연결되어 가는 그런 것인 것 같거든요.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자라온 친구들이 어쨌든 그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 제도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또 그리고 개별 가정적인 가정에서의 그 투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아서 사회에 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그렇게 좋은 명문 대학을 들어갔을 때 네, 당연하고 또 이거를 또 이제 그 이후에 취업과 연결시켜서 그걸 다시 난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그 가족도 가정도 그런 것에 계속 그 순환은 아니지만 뭐 그런 게 반복되는 재생산되고 있죠. 거죠. 네. 친구들이 또 이제 그 또 사회에 또 그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훨씬
높고 리더가 되죠. 네, 이런 리더가 되는.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죠. 돌아가고 있죠. 네. 네. 정말 진정으로 사회를 생각하고 사회에 그 돌려주겠다는 그런 정치 인재나 정치 리더가 배출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렇죠. 네. 통합적으로 사실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어떤 그 액션을 취할 수 있고 어떤 것부터 바꿔 나가야 좀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 루프를 좀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듣고 예,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이 사회 현상이 이렇게 종합적이다 보니까 어느 하나를 해서 딱 만병통치약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장 그게 전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진짜 이 파티나 이런 대안학교 너무 소중하다고 보고 저는 제 아이들도 대안학교로 보낼 생각이고 사교육을 떠나서 이 기본 틀 이거는 사실 그 시대 프레임이랄까 그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움직이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 임계 상태가 되지 않으면 바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다행히도 우리 사회는 그게 어느 정도 임계 상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당연히 지금 이제 서울대도 뭐 정치에 전혀 무관심하고 그냥 물론 동정을 하겠죠. 어떤 세월호 안에서 마음으로 연민이 있지만 그걸 뭐 구조적 문제라 이런 거나 하고 내가 좀 뭔가 해야지라는 어떤 자기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일이야. 서울대 교수도 뭐 그때 그럼 교통사고인데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이죠, 또 근데. 그리고 이 학생들은 우리 때와는 달리 지금 대학 들어오면 도서관 갑니다. 근데 도서관 왜 가냐? 자격증 따기 위한 거예요. 자기 스펙 만들기 위해서.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또 사회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체제가 결국은 저는 점점 임계 상태에 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결국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대표적인 데가 서울대학이라고 보고 서울대학을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조국 교수가 나빠요, 뭐 나빠요, 막 이런 의견이 나온다죠. 그렇게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서울대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건 전혀 착각입니다. 서울대는 정책 관심 없어요. 차라리 극보수랬지만 그렇게 정치 관심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극과 극은 통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얘네들이 이거 아닌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안의 현실은 철저한 정치 무관심입니다. 각자 도생의 유형이다 보니까 기득권에 어떻게 하면 연결해서 뭔가 챙길까. 그리고 그런 것을 잘 나눠주고 하는 것이 소위 보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미통당 쪽이니까 그쪽 계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뭐 법대 내 학장 선거에서도 그렇고 교수협의회 그 회장 선거에도 극렬하게 나타납니다. 아예 명함도 못 내려요, 진보 쪽은. 과거와 달리 지금 이게 또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서울대학교가 빨리 국립대학 네트워크의 그냥 일원으로 들어가 버려야지 이렇게 이 독자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는 형태로 가봤자 저는 오히려 좀 안 좋다고 봅니다. 여기 교정을 보면 뭐 민주주의 그 열사들의 길 이런 거 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구성원들은. 근데 그걸 인정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은. 저는 이 서울대만 가지고 얘기한다 치면 저는 이 빨리 국립대학 네트워크에 그냥 일원으로 들어가고 뭐 1대학, 2대학, 3대학 해도 좋으니까 그리고 똑같이 국가자원도 좀 받고 그리고 좀 공공성을 위한 대로 기여하지 않는 한 학생이건 교수건 이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변한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좋다 싶어서 현실이니까 이걸 가지고 또 뭔가 출발을 해야죠. 근데 그 방법이 저는 국공립 그 대학 네트워크가 그나마 대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최선이라고는 저는 확신 없습니다만. 사실 하나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사회활동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이 생명권과 관련해 가지고 일찌감치 그 종교, 예, 지금 불교 관련해 가지고 또 그 운동을 계속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이 생명 정치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하고 한국의 이렇게 지금 어떤 종교 제도로서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사이에서 그 뭔가 어떤 연계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지 한번 좀 덧붙여고. 저는 사실 종교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안 합니다. 즉 제도화된 종교에 대해서. 저는 뭐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죠. 마치 똑같네요. 왜냐하면 저는 세대받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문제도 문제의식 가지고 있지만 거긴 말할 사람들이 다 있어요. 꽤 많아요. 근데 불교는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나선 건데 마치 현안에 대해 사회 문제 폐해에 대해서 말할 정치학자는 많지만 역사적인 부분, 깔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관심과 하는 것처럼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잘못된 게 많다고 보거든요. 불교는 말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이게 부패가 돼서 제가 그런 걸 얘기를 하면은 그 가르침이 있으니까 내부에서 동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쭉 해보니까 완전 죽어 있더라고요. 내부 동력이 안 나오고. 괜히 늘 말하지만 가망이 없는 데 가서 계속 얘기하는 건 오히려 시끄럽게만 하는 거지. 그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저는 죽은 곳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기득권이 살아서 탄탄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이거는 희망을 버리고 있고요. 그래서 생명정치에는 그런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와서 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있지만 이런 제도 종교로서의 어떤 형태로서는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이 신자유주의를 종교인들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적 가치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생명 정치나 생명 사회의 지점에서는 이 기존의 종교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도화된 종교는. 향후의 어떤 소위 포스트 휴먼 시대의 종교는 이 지금 같은 이 교회 절 이런 거 다 찌그러질 거다. 그러나 성직자는 남을 거다. 왜냐하면은 늘 어떤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초월적인 부분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다만 그것은 지금처럼 인터넷 이런 것에서 모든 지식 정보가 다 이제 공유되잖아요. 예전에 종교인들은 그 종교의 어떤 지식을 독점하면서 권력을 행사했었다면 지금 이제 그게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태는 짝퉁으로 막 속여가지고 돈을 뜯어내거나 이런 것 외에는 별로 그렇게 이 종교 권력이 자리 잡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포스트 휴먼은 그래서 지금 같은 제도적인 건 무너지지만 삶으로 구현하는 종교인, 삶으로 자기의 종교적 가치를 제도란 틀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실천하며 사는 스님이나 목사님은 존경받고 그러한 형태의 종교가 그나마 희망이 되지 기독교건 불교건 이런 종단 형태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런 깨이면서 그런 형태는 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교 자체는 얘기도 안 하고 함께 하지만 필요할 때는 그리고 생명정체는 그런 그것도 구태정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태 종교는 사라져야만 된다 생각합니다. 그 하나만 더 붙여가지고 그 생명정치의 그 관점에서 이제 국회에 등록된 그 법 재단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추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어떤 문제 내죠.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거 있으십니까? 그렇게 뭐 차안을 좀 세세하게 나눈 건 아니고요. 근데 인간 가치와 어떻게 보면 범생명 가치가 좀 서로 반하는 건데. 아니요. 인간가치, 그거는 인간가치는 그건 인류세에 근간한 인간가치, 근대적 인간가치고요.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축소지향에 지금 뭐 어쨌든 경제가 이제 신자유주의에서 막 무한 경쟁 속에서 대량 생산 팽창하다가 이것만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코로나 새로운 질병도 그 관점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그것과 상대적으로 축소지향 쪽으로 갈 수뿐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변 생태 구조와 함께 가야 이게 유지되지. 예전에는 인간만으로 돼서 막 팽창하니까 그걸 유지되고 동력이 됐어요. 축소로 간다는 거는 이 주변과 함께 갈 수뿐이 없는 그래야 이게 서스테이너블 한다는 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산업 사고나 재해 문제도 그렇고 뭐 고독사 문제 뭐 혹은 동물 문제 다 포함되고 기후 문제도 들어갑니다만 또 그리고 결국은 남북 문제도 들어가는데 이런 이 근대성에 반하는 다음 세대를 가치를 던지자는 거거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희종 교수님과 이렇게 대화 말씀을 나누면 너무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서 또 아까 이렇게 앞으로 하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셨을 때 또 그럼 또 남북 문제 또 통일 또 정치 교육 정치학교 이런 얘기는 아예 또 한 말씀도 듣지 못하고 또 이렇게 시간이 가버려서 또 아마 유일하게 아마 3탄이 또 준비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그래도 꼭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또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늘어날 또 파티 구독자분들을 위한 말씀이나 마지막으로 또 전해 주실 메시지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티 구독자 안녕하세요. 이 파티가 있어 너무 즐겁습니다. 어쨌든 제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어떤 삶의 문제, 이것이 저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인간만의 삶도 아니고 뭐 풍요롭게 살고 이런 지점 이전에 결국은 인간들이 느끼는 고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고통 문제만이 중요시했다면 이제 인간만의 고통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주변의 많은 생명들의 고통도 또한 우리가 목격하고 더 그걸 증폭시키는 역할을 갖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개선하고자 노력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생태계, 많은 이 생명들의 고통에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머리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인간이 갖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지점을 풀려는 노력이 없이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풀려고 한다는 것은 힘이 없죠. 선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생명이 가진 고통에 대해서 절감하고 인간에 대한 고통을 절감한다면 당장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제도건 문화건 고통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우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가 처하고 있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의식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정말 크게, 정말 글로벌하게 할지언정 나의 액트, 행동은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 문제를 풀어가면서 좀 더 이 가치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3탄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